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혜린입니다. 최근 들어 불경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보험을 해약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지거나 급전이 필요해서 보험 해약금을 타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보험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안전 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도 가장 마지막으로 해약을 고려해야 하는 상품일 텐데요.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첫 순서로는 어떻게 하면 해약을 하지 않고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인뉴스 시간이에요. 서울경제신문 우승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여기저기서 어렵다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험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인데요. 이런 보험을 해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서민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험 해약을 생각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보험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한 최소한의 비용 지불입니다. 때문에 보험을 해약을 하면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해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해약을 하는 가입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 해약 건수는 총 285만 건으로 지난해 겨울보다 11.5%가 늘었습니다. 또 보험 가입자가 받는 해약 환급금은 9조 9천억 원에서 10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가 증가했습니다. 환급금은 4월에서 8월까지의 보험료 수입 34조 원의 30%에 달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참 씁쓸한 뉴스인 것 같은데 그 보험의 특성상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손해가 따르지 않습니까?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보험은 택시를 타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 시간, 거리에 따라 택시비를 내는 것처럼 보험 보장 기간과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보험도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되면 환급금은 보험료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가 됩니다. 하지만 오래 유지하면 이익을 보게 됩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약을 하고 다시 재가입을 하려고 할 때 재가입 자체가 안 되거나 보험료가 기존에 비해 훌쩍 높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때문에 보험은 신중하게 가입하고 해약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해약을 하면 그만큼 손해다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하지만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뭐 어떻게 갑자기 애들 교육비를 줄일 수도 없고 또 세금을 안 낼 수도 없고 하지만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미래를 대비해서 내는 이 돈은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이 저라도 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 보험 해약을 하지 않고도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 없겠습니까? 예. 아이러니컬해도 보험은 어려울수록 꼭 필요한 금융상품인데 형편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도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 감액제도라는 게 있는데 매달 20만 원 내던 보험료를 10만 원으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그 대신 나중에 받게 되는 보장을 10만 원짜리로 재조정하고 그 대신 내던 10만 원 보험금을 해약 환급금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감액 완납 제도라는 걸 이용하면 되는데요. 해약 환급금으로 나머지 보험료를 모두 내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료 감액 제도라든가 감액 완납 제도는 보장 보험을 좀 줄이는 대신 그만큼 보험료도 낮춰준다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보장이 줄면은 또 그만큼 보험의 가치도 함께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당장에 돈은 좀 없긴 합니다만은 이 보장의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보험료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보장 내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연장 정기 보험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 보험 보장 기간을 조정하면서 보험 보장 내용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생 보장받을 거를 가령 65세로 조정하고 그 기간만큼의 해약 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내게 되는 제도죠. 그러니까 보험 기간이라든가 보장 내용을 조금 줄이면은 조정을 하면은 보험을 굳이 해약하지 않고도 보험료를 좀 적게 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그 다달이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사실은 목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해약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은 보험 해약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예, 얼마간의 목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보험 계약 대출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는 은행들이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물론 얼마간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긴급 자금을 빌려 쓰면서 보험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제도로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유지하는 자동 대출 납입 제도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얼마간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보험 보장 범위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이 납입을 했던 보험료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목돈까지는 필요 없지만 보험료 내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역시 따로 낮출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가정 형편상 보험을 꼭 해지할 수밖에 없다. 해지만이 살 길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주의해야 될 점을 일러주시죠. 예, 그 보험을 해약할 때도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 해약할 때 순서가 있다는 건데요. 먼저 보장 내용이 중복되는 보험 상품부터 해약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이라는 게 보장성 보험이랑 저축성 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 저축성 보험 먼저 해약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이미 판매가 중단돼 재가입을 할 수 없는 보험이나 재가입을 할 경우에 보험료가 높아지는 보험은 될 수 있으면 해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보험은 비과세, 소득공제 같은 다양한 세대 지원이 있는데요. 세제 지원이 없는 보험 상품부터 먼저 해약하는 게 순서입니다. 네, 보험 해약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보험 해약에도 순서가 있다는 말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되도록이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명한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세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보험의 경우에는요. 해약을 할 때 이미 받은 혜택에 대한 벌금이 타 상품에 비해서 크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우승호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우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미술 투자의 모든 것을 쉽고 재밌게 전해드리는 미술 재테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모두가 다 불황이라고 말하는 이때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맞고 있는 국내 젊은 작가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지난주 우리가 미술 불황 속 경매시장에서 주목받아온 젊은 작가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접근의 문턱을 조금 낮춰서 일반 시청자들도 직접 투자자가 될 수 있는 화랑으로 눈길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중 김한나 작가는 작품 속 자신인 한나와 토실토실한 토끼를 그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동화 같은 스토리에 따라 작품과 전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또한 김한나 작가 전시의 큰 묘미입니다. 홀로 작은 창문만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한나는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는 일만이 하루 일과의 전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창문 앞에 토끼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한나는 토끼를 안고 싶었지만 창문이 너무 작았습니다. 토끼와 한나는 서로 만나기 위해 땅굴을 파기 시작했고 땅굴을 다 파기 하루 전 둘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잠에서 깨어보니 토끼는 사라져 있었고 한나는 애타는 마음으로 토끼를 찾아 나섭니다. 토끼를 찾기 위해 토끼탈을 써보고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알아보길 바라며 커다란 토끼 가방을 메고 다녔고 동물원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한나의 토끼는 없었습니다. 점점 지쳐만 가는 한나. 한나와 토끼는 서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라리오 갤러리에 직접 방문하시면 다양한 크기의 회화, 조각, 애니메이션으로 조성된 한나와 토끼의 이야기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그빗이란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켜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에서 오는 인간의 내적 갈등을 그린 박은영 작가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 작품의 대부분은 일찌감치 매매가 됐고 전시가 끝나는 즉시 개인 소장품이 된다고 합니다. 화랑가에서 젊은 작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젊은 작가들한테 투자하는 이유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 젊은 작가들이 어떤 미술계와 화랑계에서 두드러진 많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독특한 어떤 개성적인 표현 방식들을 젊은 나이지만은 자신의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2년, 3년 뒤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계 선두주자로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화랑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석의 원석 같은 작가들을 찾고 발굴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작품들의 가격대가 좀 궁금하거든요. 가격대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현재 젊은 신진 작가들의 가격대는 기존의 어떤 중진 작가나 아니면 블루칩 작가들처럼 아주 고가이진 않습니다. 저렴하게 봐서는 약 한 100만 원대부터 한 600만 원 정도 선상의 가격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와서 작품들 잘 둘러봤는데요. 박은영 작가님의 작품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은영 작가님은 젊은 30대의 여성 작가분이십니다. 젊은 여성 작가의 감성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그 현대 사회의 어떤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상황과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개인의 감성을 어떤 자신만의 작품 세계에서 진화하는 호그빗이라는 이 캐릭터를 창조해서 어떤 자신만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마치 그림 속에 그림이 있고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젊은 세대의 감성을 보여주면서 또 새로운 어떤 작품의 어떤 하나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랑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작품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대와 작품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셈인데요. 갤러리 차원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고 있어서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더 밝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신함 하면 서유라 작가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이렇게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특징이라면 바로 소재와 작품에서 느껴지는 참신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가 도서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온통 책으로 장식한 작가의 특별한 작품 세계. 직접 만나 자세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책을 소재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어린 시절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일기책을 모아서 유라이 하루라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기억과 추억 때문에 이제 책을 되게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많이 읽진 못하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작업을 하면서 도서관에 갔는데 일렬로 이렇게 정리된 책들을 보면서 특별한 그 유의성을 느끼게 되나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좀 재밌게 풀어보고 싶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책들로 구성된 작가의 작품 안에는 일종의 암호로 작가가 은밀히 보내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작품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제 그림마다 다 하나의 각각의 주제가 있거든요. 이제 대중문화의 아이콘이나 캐릭터, 그리고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성 문제에 대한 거, 그리고 문화재의 순환에 대한 것들,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접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작품 같은 경우는 새빨간 거짓말 위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앤디 워홀의 달러가 이렇게 있는 그런 실크 스크린 작품하고 청경자의 미인도, 그리고 이중섭의 소, 이렇게 논란이 된 작품들 이미지를 넣었고요. 이제 갤러리 페이크라는 일본 만화가 있는데 이제 그 만화를 넣음으로써 이제 위장 문제에 대한 상황, 그리고 이제 그런 이슈가 될 만한 제목들과 이미지를 넣은 글입니다. 이렇게 근처 화랑들을 둘러보면서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신선함의 100점을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의 200점을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을 토대로 근처 화랑에 가셔서 일찌감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해 두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성 있는 작가의 작품을 내 것으로 만든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요즘 누구라도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구체적인 내용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인 미술 전문 기자 최원정 아나운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상인 기자, 요즘 같은 이 불경기에 오히려 젊은 작가들에 대한 투자는 불이 붙었다면서요? 네, 쓸 돈도 없는 상황이라는데 오히려 투자는 활발하거나 그리고 여전하다는 게 의외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우선 불황인 시기에 미술품 투자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절대 가격이 떨어질 리 없는 진짜 명품에 투자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직은,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아직은 가격이 좀 저렴하지만 유망한 젊은 작가들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현금 유동성을 고려할 때 저평가된 작품을 미리 선점한 다음 경기가 호황이 되었을 때 그 상승폭을 고려한 그런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주식의 비유를 한다면은 저평가된 주식을 미리 사두는 차원이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국내외 지금 전반적으로 미술 시장이 굉장히 침체에 빠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타이밍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2, 3년간 미술 시장이 너무 급호황을 이루었습니다. 묻지마 투자에 가격 거품까지 형성됐을 정도인데요. 이것이 지난해 말부터 조정기를 겪으면서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게다가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국내외 상황을 미술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꽁꽁 얼어붙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일 수 있습니다. 미술계를 더 오래 장기적으로 지켜본 정통파 컬렉터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가 투자에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10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눈 커다랗게 뜨고 귀도 활짝 열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최원정 아나운서가요, 이렇게 불경기를 타지 않고 뜨는 젊은 작가들을 직접 만나보고 왔다고요. 작품도 봤다고 들었는데 어떻든가요? 느낌 좀 전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처럼 아주 신선했습니다. 먼저 서유라 작가의 작품은 단순히 책을 쌓아놓은 것 같지만 사실 책은 가지런히 정돈돼 있어야 한다는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깨주는 전시였습니다. 또 김한나 작가와 박은영 작가는 동물을 형상화한 이미지가 또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토끼를 형상화한 그러니까 토끼를 분신화한 김한나 작가나 또 가상의 동물인 호그빗을 통해서 나타나는 박은영 작가의 감정들이 저한테 아주 생생하게 이입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 작가가 모두 섬세하고 참신하면서도 또 그들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작가가 자기만의 어떤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라는 건 사실 일정한 시일을 또 요하고요. 연륜 있는 작가들한테도 쉽지 않은 일인데 뭡니까? 뭐 서유라 작가, 김한나 작가, 박은영 작가 모두 20대거든요. 이미 이런 어떤 자신의 세계를 구축을 했다라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우리 책 쌓기 시리즈로 유명하죠. 서유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전을 열었는데 작품이 모두 팔렸다고요? 네. 요즘 같은 불황에 솔드아웃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즉 매진을 이룬 건데요. 발빠른 컬렉터들이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인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 작가는 겹겹이 쌓인 책을 그리는 게 특징입니다. 조선 후기에 책가도가 유행이었다면 서유라 작가는 현대적 버전의 책가도를 그리는 셈입니다. 슈퍼맨을 앞세운 영웅 시리즈나 마릴린 먼로 같은 매혹적인 여인들, 또 사랑에 관한 그림, 고흐의 작품들, 조선시대의 화첩 같은 이런 세속적 관심사부터 선망의 대상들까지 책으로 겹겹이 쌓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대화 이전에는 문자와 책이 권력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의 책은 충만한 정보 그리고 욕망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 작가는 결국 지적인 어법의 팝아트를 구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켜켜이 쌓여있는 책을 보면서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지층이 문득 떠올랐는데 뭐랄까요? 그 책이 학습의 도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재밌게 쌓아둘 수도 있는 장난감 블록처럼 놀이의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알고 보니까 그림 보는 재미도 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김한나 작가의 작품 얘기도 좀 해보죠. 아까 우리 최원정 아나운서가 토끼를 분신화했다 뭐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죠. 예, 작가를 직접 만나보면 약간은 4차원 소녀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조용하고 깜찍한 그런 작품에서 풍기는 소녀적 감성 이외에 작가 역시도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자기 옆에 항상 토끼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왜 하필 토끼냐고 물었더니 토끼가 되면 듣기 싫은 잔소리에서 벗어날 것 같다는 다소 생뚱맞은 대답을 했습니다. 토끼를 키우는 건 아니고요? 예, 토끼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예, 작가가 말하는 토끼라는 것은 자기화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작가의 분신인 동시에 작품의 소재가 되고 세상과의 소통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전시된 작품들 중에서 토끼가 사라진 뒤 소녀의 목에 자살 그림자라는 전선이 드리워진 장면은 현대인의 극단적인 소외감을 암시합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둘이 만나는 모습은 잃어버린 동심을 자극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런 점들이 관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정서가 비슷해서인지는 몰라도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도 반응이 아주 뜨겁다면서요? 예, 김한나 작가의 개인전이 베이징에 있는 아라리오 갤러리에서도 열렸었는데요. 당시 뜨거운 반응을 끌었다고 합니다. 특히 현지 미술계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요. 또 이름을 말하면 알 법한 유명한 중국 화가들이 작품을 구입하고 싶다고 문의를 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화면을 보면서 정말 동화적인 어떤 느낌, 포근한 색감이 참 따뜻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직접 보면 더할 것 같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 지금 어딜 가면 김한나 작가의 작품 볼 수 있습니까? 네, 소격동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23일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시간 있으신 분들 한번 가보시면 오랜만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시장에 가시면요. 1, 2층으로 나뉘어서 전시가 돼 있는데요. 서사적인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구정해서 더 흥미롭게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1층에는요. 주인공인 한나가 토끼를 찾는 과정이 펼쳐지고요. 2층 전시장에는 토끼가 무서운 짐승들의 눈을 피해서 한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네, 전시장 전체가 I'm home, 다녀왔습니다 라는 테마로 꾸며져 있다고 하니까요. 직접 한번 꼭 둘러보시길 바라겠고요. 천신만고 끝에 이 한나와 토끼가 어떻게 상봉을 하는지 구구절절한 사연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은영 작가의 작품 세계도 들여다볼 텐데요. 전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일반적으로 그런 화풍을 초현실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은 상상적인 공간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작가인데 네. 박은영 작가도 비슷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하지만 호그빗이라는 가상의 캐릭터 때문에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감동을 주는데요. 이 탱글탱글한 선홍빛의 형상을 두고 어떤 관람객들은 남성의 성기를 떠올리기도 하고 혹은 여성의 가슴이나 둔부를 연상한다고도 합니다. 혹은 잘 익은 복숭아 같다고도 하는데요. 저만 해도 사실은 잘 익은 살구 같았거든요. 네. 작가가 말하는 호그빗이라는 것은 거쇠돼서 생식 능력을 잃은 수퇴지 호그와 달릴 수 없는 집토끼 래빗을 합성한 이름입니다. 이 호그빗은 서로 다른 문화 충돌에서 정체성을 잇고 배회하는 인간 내면의 갈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호그빗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의 감성과 경험이 이 작품에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보는 이와 작가 자신이 소통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이게 곧 작가의 작품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작가와 또 그들의 작품 설명을 들으면서 나도 이 작품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구입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가들의 작품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나요? 네, 서유라 작가, 솔드아웃을 기록한 서유라 작가의 경우는 100호 작품이 700만 원 선에 거래됩니다. 김한나 작가는 유화와 드로잉, 설치 작품 조각들을 고루 선보였는데요. 드로잉과 설치 작품 외에 유화는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선입니다. 박은영 작가의 작품도 300만 원에서 700만 원, 다소 저렴한 가격에 출품돼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예술 분야에서 특히 작가가 자신의 작품과 능력을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입지를 금방 세울 수가 있었는지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작가들의 능력이 탁월했고요. 그리고 그 작가들의 능력을 전문가들이 일찌감치 발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유라 씨의 경우는 국내 최대 화랑인 가나아트가 운영하는 장흥 아뜰리에 입주 작가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아뜰리에 입주 작가라는 것은 작가의 능력을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후원자가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작가의 성장 가능성으로 연결해서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젊은 작가가 영향력 있는 화랑의 전속 작가라는 점도 중요한데요. 올해 24살밖에 되지 않은 김한나 작가는 아라리오 갤러리 전속 화가입니다. 아라리오 갤러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컬렉터 중에 하나고 세계 100대 컬렉터 안에도 이름을 올린 김창일 씨가 회장으로 있는 화랑인데요. 안목 있는 전문가들이 김한나 작가 같은
유망 작가를 지목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속화가의 경우에는 갤러리가 홍보와 마케팅까지도 전담하는데 이것은 작가의 재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라리오 경우는 김한나 작가에게 앞으로 홍콩과 일본에서의 전시까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은영 씨는 유능한 기획자에게 발탁된 케이스인데요. 이미 상당수 유망 작가를 발굴해내서 해외에까지 선보인 전시 기획자가 박은영 작가의 이번 첫 번째 개인전을 기획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은 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뭐 아뜰리에 입주 작가라든지 갤러리 전속 작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참 안전하겠구나 하는 어떤 좋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보 컬렉터가 어떤 작품을 투자해야 좋을지, 어떤 작가가 유망한지를 알아내는 게 사실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작품을 많이 보고 안목을 키우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배워가는 단계라면 전문가들에게 의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망한 갤러리의 전속화가에게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싶은데요. 갤러리가 제작비를 지원하고 홍보와 마케팅까지 신경 쓰는 작가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뜰리에 입주 작가들,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혹은 화랑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미 일정 수의 팬들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작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적어도 개인전은 한두 번 이상 열어서 이력을 쌓은 경력을 인정받은 작가들을 구입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작품을 구입하셨더라도 향후 이 작가가 어떻게 작품 수준을 관리하는지 그리고 작품 생산은 얼마나 활발하게 하는지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미술품 투자라는 게 적어도 5년에서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투자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애정을 갖고 작가들의 행보를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요. 투자는 뭐니 해도 장기전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황 속에서도 무한한 잠재력 있는 실력과 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미술 재테크 어떻게 해야 할지 들어도 막연한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갤러리 눈의 박이찬국 대표님 모시고 오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술 재테크 제대로 하는 법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미술 재테크 제대로 하는 법, 나는 미술 투자로 돈 번다. 그 첫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이른바 미술 투자로 대박을 낸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미술 투자의 지름길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그 주변에 증권이나 네.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하는 사람은 많은데 미술 투자를 해서 대박을 냈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 미술 투자가 사실 시장으로서 괜찮은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그 하락으로 인해 대체 투자의 상품들을 많이들 찾고 계시죠. 그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문화 상품, 즉 미술 상품이 대체 투자의 마지막 그 투자처죠. 특히 주식과 금의 가격이 늘뛰기가 시작되고 또 지금의 상황에서 미술 상품으로 대체 투자를 한다면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로도 아주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술 투자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흔히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수익을 낸 후 그 향후 투자 수단으로 말을 갈아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을 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미술 시장 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IMF보다 혹은 그 이상으로 지금 힘들다 하는 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소위 그림 같은 걸 사서 어떻게 돈을 벌겠나 하는 의문들 또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처음 접하는 분들께 그 요즘처럼 먹고 살기도 어려운 처지에 그림 같은 것은 한낱 그 종이 조각, 그림 조각에 불과해 보일지 모르죠. 네. 하지만 다음 사례를 들으셔도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그 제가 아는 분들 중에요. 분당에 사는 김모 씨가 1986년에 저희 작고하신 오윤 선생님의 작품을 구입을 하셨는데요. 네. 그 지금 그 작품은 구입가격보다 무려 20배가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을 번 셈이죠. 네. 이런 경험을 해본 분이시라면 미술품 투자만큼 안정적이면서도 매력 있는 투자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IMF 때 구입한 작품들은 당시 아주 싼 가격으로 인해 이미 몇 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지금 당장 하나쯤 구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뭐 미술 보는 안목이 있으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는 눈도 없지, 돈도 들지, 이게 투자가 잘 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조언을 좀 해주세요. 예, 그 모든 일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주식이나 펀드도 예전에 하는 사람만 하는 곳이었죠. 근데 요즘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처음 거래를 해서 사고 파는 방법을 익히신다면요, 미술 투자도 주식이나 펀드처럼 간단하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일단 화랑이나 아트페어, 옥션 등에서 작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요령을 익히신다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만큼 발품을 팔아서 작가들의 그 작품과 가격을 유심히 비교해 보면서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눈은 길렀다고 치고요. 그런다면 사실은 소장이 목적이 아니라 투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되판다 하는 전제를 깔고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되팔는 걸 이제 잘 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미술품을 팔 때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 옥션입니다. 개인 투자들의 최고의 판매 시장인 그 옥션에서 미술품을 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술품을 파는 옥션에서 거래를 터야 합니다. 그리고 옥션에서 인기가 있는 작품은 대개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요. 옥션 관람 등을 통해 미술 작품들을 구해가지고요, 어떤 작품들이 잘 통하는지,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재판매를 해야 됩니다. 우선 제작 연도가 한 3년 정도 지난 작품이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구입가보다 약간만 가격을 높여서 팔아야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혹은 그 욕심 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찰이 많이 되는데요.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 경쟁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곳이 옥션입니다. 그래서 구입가보다 약간만 높여가지고 가격을 내놓으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요, 비싸지는데요. 옥션에서 비싸게 파는 전략을 생각하셔서 혹은 또 비싸게 팔 전략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션에서 소위 통하는 상품이 어떤 건지 시장 전체를 이해한 후에 무조건 비싸게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최종 낙찰가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짜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네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 옥션에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례가 있습니까? 예,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완 씨, 그러니까 이완 작가 작품을 일본에서 국내 가격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싸게 구입을 하신 후에요. 네. 한국에 바로 한 달 뒤에 가져와서 옥션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1,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셨는데요. 우와. 이분 같은 경우는 옥션에서 판매하는 전략을 잘 이용하신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미국에서 그냥 취미로 600달러에 구입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한국 옥션에 내다 팔았죠. 그랬더니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미술 애호가도 아니고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미국 옥션에서 구입을 하셨는데요. 앤디 워홀은 워낙 세계적인 작가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구입하기가 힘들고 하니까요. 이분처럼 쉽게 접근해서 해봤던 분들은 수익을 많이 냈던 거죠. 미술 투자라는 게 여전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수익을 낸 사람들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조금은 올려서 파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분도 여기 한번 언젠가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 해외에서 구입을 하고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되파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어쨌거나 문제는 역시 작품을 보는 눈을 어떻게 하면 좀 기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일 텐데, 저처럼 미술의 밑자도 모르는 사람, 뭐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평론가들의 글을 많이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고가 작가로 불리는 오치균 작가나 혹은 이완 작가의 작품은 실제 개인 전람회에서 굉장히 싸게 팔렸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값도 덜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그 작가의 작품들을 놓고 당시에 평론가들 혹은 또 작가들 사이에 엄청난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품 세계에 대해서, 작가들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할 말이 되게 많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점차 일반인들에게까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서서히 유명해진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평론가들이 주목하는 작품에 주목하라. 이것은 한 가지 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대항공관을 유심히 보라는 것인데요. 대항공관이란 신진 작가들 중에
작품의 이제 미래가 보이고 그리고 작품성이 있는 작가들을 대비하는 실험적인 무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도 구입하지 않는 시기에 주변 평론가나 그리고 큐레이터의 권유로 대한공관에서 작품을 구입해서 수익을 낸 사례가 많은데요. 한마디로 대한공관에서 전시를 연 큐레이터의 안목을 믿고 작품을 사는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술 보는 눈이 없다 하는 분들은 평론가라든가 큐레이터에게 많이 의지를 좀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공부가 너무 부족해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진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말 통곡할 일이 많은데요.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박수근 선생님의 작품을요, 몰라본 어떤 이가 실제 문에 창호지 대신 창문으로 썼다고 합니다. 아, 그 작품을. 예.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종이가 일반 창호지보다 두꺼우니까요. 유리창 대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예. 지나가던 그 행인이 박수근 작가의 작품 같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게 그럼 좋은 작품이구나 해가지고 감정을 한번 받았는데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이미 창문으로 이제 쓴 작품은 색이 다 바래고 삭은 후여서요, 그 가치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예전에 결혼식 선물로 이제 작품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정경재 선생님의 작품을 이분이 받으셨는데요. 이분은 작품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요. 네. 한 10년 동안 종이 봉투에 예쁘게 싸가지고 장롱 뒤에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보관을 하고 나서 10년 뒤에 그 그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옥션에 내놓았는데요. 가격이 아파트 한 채 값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작품은 오히려 보관을 잘한 덕분에 색과 액자 상태가 골고루 나와가지고요.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잘 모르면 그냥 일단 안고 있는 것도 좋겠네요. 예.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여러분 집에 나도 모르게 걸려있는 미술품은 없는지 한번 쭉 돌아보시는 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화나 독서를 즐기듯이 이제는 미술도 하나의 일상적인 문화 생활로 받아들이고 관심을 갖는 것이 미술 투자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이창국 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돈을 잘 모으는 것보다 잘 쓰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하죠. 다음 순서는 돈을 모으고 또 쓰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지혜를 여러분께 드리는 시간인데요. 헬로 머니 코치 이번 주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혼기가 지나도 한참 지난 김씨네 셋째 딸 은주 씨. 부모님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닌데. 너는 왜 주말 저녁인데 집에서 밥을 먹고 있노?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사 토요일이면 나가서 남자를 만나고 데이트를 해야지 왜 집구석에서 밥을 축내고 있냔 말이야. 혹시 또 그 말씀. 저 시집갈 계획 없단 말이에요. 얘가 정말 어떻게 되려고. 네 나이가 이미 35인데 언제까지 엄마 뽑으면서 살 거야? 결혼을 해야지. 제발 구박 좀 그만하세요. 저도 다 생각 있단 말이에요. 결혼에 관심이 없는 은주 씨. 그녀는 화려한 싱글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을 마련해서 독립을 하고 싶은 은주 씨. 하지만 그녀의 독립은 쉽지가 않았는데. 네? 제 펀드가 반토막 났다고요? 내년까지 기다려보자고요? 그럼 전 언제 독립하냐고요?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은주 씨. 또한 붓고 있는 적금의 만기가 내년 말인 관계로 독립을 1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 부모님의 구박과 갈시가 아무리 심해도 1년은 버텨야 해. 딱 1년만 고생하자. 그리고 독립하는 거야. 어쩌면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진작부터 하고 있는 은주 씨. 당장의 독립 자금과 탄탄한 노후 자금 마련이 그녀에게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과연 그녀는 화려한 골드미스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화려한 싱글을 꿈꾸시는 오늘 사례자의 미래 어떻게 준비를 해드리면 좋을지 엉클주 아카데미의 조경만 대표님의 지혜를 살짝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주신 분 머지않은 미래 제 모습을 보는 것도 같은데 그 화려한 싱글 골드미스가 되려면 사실 또 그만한 재력이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대표님 사례자 재산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예, 미혼 여성의 재산 상황으로는 비교적 많은 금융자산을 가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2천만 원을 몰입한 펀드의 평가액이 현재 1,200만 원이고 청약부금은 330만 원, 적금 400만 원으로 합 1,930만 원인데요. 특이한 것은 전세를 얻어서 그 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을 합하면 전체 4,930만 원의 자산이 있는데
월세를 주다 보니까 보증금 500만 원을 받아서 부채로 순자산은 4,430만 원인 셈이 되죠. 네, 그러니까 뭐 4,500만 원 가까이 예. 미혼 여성으로서는 사실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계획에는 아직까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분의 씀씀이를 쭉 한번 검토를 해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돈을 더 모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예, 매월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월급 280만 원과 월세로 받는 3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매월 310만 원의 소득이 생기고요. 본인 용돈으로 60만 원이 소비성 지출이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 190만 원, 적금 40만 원, 형제끼리 하는 계가 5만 원이고요. 변액보험 30만 원, 그리고 보장성 보험으로 종신보험 10만 원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득이 한 90% 가까운 275만 원을 잉여자금으로 남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그 여성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저도 그 사례자의 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보니까 한 달에 펀드를 190만 원이나 지금 불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엄청난 짠순이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펀드에 너무 올인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잉여자금의 3분의 1을 펀드로 넣는다는 건 진짜 보기 힘든 흔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일은 펀드를 시작한 시기를 역산을 해보면 작년 봄 정도, 그러니까 한창 펀드 열풍이 대단히 많이 볼 때죠. 네. 그때 본인이 의도한 거라면 다행인데 뭐 금융회사의 권유에 의해서 원칙 없이 무작정 한 것이라면 그때부터 매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 800만 원의 마이너스가 된 거죠. 네. 이렇게 저축과 투자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그리고 적립식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기준과 원칙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요즘 또 적립식 펀드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더 손해를 좀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향후 1년간의 펀드 운용 어떻게 좀 하면 효과적일까요? 예, 펀드를 190만 원 정도를 매월 불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현명한 분산 투자가 처음부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그나마 위험을 줄이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펀드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량주 국내 펀드의 30-40% 그리고 테마 펀드의 30% 해외 펀드의 30-40%를 추천하고 있는 것이 무난한 펀드 포트폴리오인데요. 테마는 배당주 펀드가 가장 초보자에게는 무난하고요. 해외 펀드는 특정한 나라, 중국이나 인도 이렇게 특정한 나라를 지정하지 말고 글로벌 펀드가 가장 일반인들이 선택하기에 편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유의하셔가지고 펀드를 좀 조절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펀드 포트폴리오만 조금 바꾸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불입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해외, 테마 각각 한 30 정도의 비중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을 해주셨네요. 근데 대표님, 요즘 이 주인공이 하고 있는 한탄이요. 사실은 매도 타이밍에 관한 것인데 펀드를 한 지 1년 정도 된 지난 봄이죠. 그때 이 펀드를 다 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 부분이거든요. 그 적절한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잘 잡을 수가 있을까요? 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매도 타임을 잘 잡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매수 타임을 잘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투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타이밍으로 승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결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오를 것 같은 욕심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한 1년에 몇 프로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정하시고 투자를 시작하시면 시간이 지나다가 1년 만에 10%가 나오면 자기 기대 수익률하고 맞으면 과감하게 환매를 하는 거고요. 또 좀 기다리는데 2년 만에 20%가 나왔으면 이건 연으로 환산하면 10%니까 과감하게 환매를 하는 거죠. 이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매도를 결정하시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조금 처음부터 부족했었고요. 또 조금 부연하자면 투자에 관련된 책 한두 권 정도는 좀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그렇죠. 베이스를 좀 만들어야 예. 되니까요. 그 자신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먼저 정하고 예. 그것이 이제 도달이 되면은 미련 없이 예. 욕심 부리지 말고 예, 털고 그렇습니다. 나와라라는 예. 조언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주인공의 또 다른 펀드 고민이 있죠. 바로 이 펀드에 투자가 되는 변액연금보험인데요. 이 변액연금보험 자산 잘 불리는 요령도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변액보험도 투자형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그 펀드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변액보험에 다른 차이가 있다면 바로 펀드 변경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네. 이 펀드 변경은 기존에 쭉 한참 동안 쌓아놓은 돈을 주식이나 채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을 자기가 기대한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펀드 변경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불입하는 돈도 내가 펀드를 새로이 선택할 수가 있죠. 이런 변액 유니버 기능 중에 이런 펀드 변경과 함께 또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추가 납입이라는 단어하고 중도 인출 기능입니다. 추가 납입은 적절한 시점에 여유 자금이 있으면 추가로 더 불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낮을 때는 불입을 하면서 주식형을 지정하시고요. 그렇죠. 주식 시장이 높을 때는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채권형을 지정을 짜서 일시에 불입을 하시면 나중에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도 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을 때 인출을 하면 환매를 해서 인출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은 돈을 인출하고요. 그렇죠. 남겨지는 돈도 또 낮을 때 인출을 하면 손실이 나오니까 이런 중도 인출이나 추가 납입 기능도 잘만 활용하시면 아까 펀드 변경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변액보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납입하고 중도 인출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반대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바쁘기 때문에 이걸 자기 스스로 챙기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뭐 경쟁에서 이기랴, 뭐 아침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오는데 시장 상황이 어떤지, 주식이 어떤지, 채권이 어떤지 잘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하고 연관이 있는 상품을 가입을 권유한 FC나 FP하고 의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FC, FP를 어떤 사람을 선정하냐에 따라서 장기 목적 자금이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그 배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FC를 선택하는데 조금 나한테 권유를 한 FC가 나한테 주는 서비스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네. 회사에 요청을 해서라도 FC를 바꾸셔서라도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액연금보험 그냥 놔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적극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까 미뤄뒀던 얘기는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요. 욕심을 줄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축 규모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목돈을 그냥 만드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사례자의 경우를 처음 봤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네.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하지만 소득의 80%, 90% 가까이 저축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괜찮지 모르지만 이런 상태를 지속한다는 것은 본인한테도 어려움이고 그렇죠.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좀 너무 이렇게 왕따를 시켜야 되는 분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너무 현재를 희생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10만 원의 소득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현재를 위해서 쓰시고요. 예를 들면 내가 구태여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뭐 영화나 여행이나 이런 취미 활동 또는 쇼핑, 난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용돈을 조금 드린다든가 그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어학을 좀 공부한다든가 분명히 경쟁력이 있으려면 현재 뭔가 투자를 해놔야 나중에 뭔가를 얻을 테니까요. 네. 그런 쪽으로라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여하튼 의미 있게 현재를 위해서 쓰시기를 제가 좀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젊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일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 생각이 저한테는 거의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 이거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다 하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세 자금 마련이라는 목표를 여기서 또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나머지 돈 어떻게 지출을 하면 좋을지 포트폴리오 자체를 좀 다시 짜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31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100만 원을 과감하게 현재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10만 원 정도를 보장성 보험으로 쓴다고 한다면 한 200만 원 정도의 여윳돈이 생기는데 200만 원 정도를 적정한 수익률로 한 3년간 운영하면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자산들과 8천만 원의 돈을 모은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적금 만기라든가 뭐 펀드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뭐 수정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 펀드의 돈을 한 150만 원 정도로 조금만 줄이시고 지금과 같은 형태의 보험, 적금, 뭐 펀드를 지속적으로 하시다가 뭐 6개월, 1년 단위로 한번 자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면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펀드 넣는 돈을 좀 조정을 하고 현재를 그냥 즐겨라, 자신을 놔둬라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근데 끝으로요, 이 사례자처럼 결혼 계획이 없는 독신 남녀를 위한 특별한 자산 관리 계획 전반적으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사례자와 비슷한 20, 30대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경제력 있는 여성들이 일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 부담 때문에 두려움도 좀 있고요. 또 원하는 배우자상도 사실 없기 때문에 쉽지 않게 그렇게 쉽게 결혼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라이프 사이클 선상에서 볼 때 뭐 결혼, 그다음에 자녀 교육, 주택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은퇴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자처럼 은퇴 준비에 현재를 충실하게 그렇게 지내시면서 나중에 인생에 대한 후회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부연을 좀 조언을 드리자면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모임이라든가 또는 혼자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지혜, 또 건강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은퇴를 맞이하는 분들한테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많은 고민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함께 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신다면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런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친구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헬로 머니 코치,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명쾌한 답변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를 봐도 내년이 올해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가오는 겨울 더 어둡고 또 춥게만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너무 돈 할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저희와 함께 나시죠.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